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든피셜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데 너그러이 봐주시고,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왜 심리학을 그만두게 된 데인가에 대해서인데요. 원래는 심리학 채널이었으니까 이제 아니게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냥 제 푸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했었던 좀 솔직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그러면은 바로 심리학을 그만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뭐 다른 이유도 없어요. 공부가 질렸다. 많은 분들이 대학원을 가지 않는 이유는 많으실 텐데 저는 이 첫 번째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조금 양아치처럼 믿고 있긴 한데 원래 그렇게 양아치처럼 대학생활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저희 학과에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임상심리사, 두 번째는 전문상담교사, 세 번째는 청소년 상담사. 이 3개를 다 따면 와 진짜 학과생활 열심히 했다, 학교생활 트리플 크라운 땄다,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는데 제가 3개를 다 땄습니다. 이게 임상심리사 자격증인데 뭐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제게 맞습니다. 여기 임상심리사라고 적혀있죠. 뭐 근데 그거 아무나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2019년 1회차에 시험 실기를 봤는데 저희 학과에서 준비한 인원들 중에 저 혼자만 임상심리사를 땄었어요. 그때 합격률이 9%였었습니다. 그래서 2회차에 다른 분들이 따기는 했지만 오늘 시험이라고 불릴 만큼 좀 어려웠던 시험이었는데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던 거죠, 공부를. 그리고 전문상담교사는 이제 교직이수를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학과에서 성적이 10% 이내에 들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고 면접을 통과하면 교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래 너 학과생활 좀 열심히 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얼마만큼 염증이 났느냐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각 학과에서 10%의 들은 이제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이 하나의 클래스로 모여요. 이제 교직이수 수업으로 몰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교직이수 수업을 그때 당시 20명이 들었어요. 근데 20명에서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가 2명, B까지도 한 대여섯 명, 아니면 진짜 많이 줘봤자 9명 막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교직이수를 하려면은 이제 졸업할 때 교직이수 성적이 3.5가 그때 당시에 넘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아무튼 높은 성적을 교직이수에도 유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1학년 때 처음으로 교직이수를 그렇게 발탁이 되고 2학년 때 교직이수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전 대학교에서 이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사각사각 소리만 나는 거예요. 다 공부만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맞나 싶었고, 심지어 거기에서 재수강을 하는 4학년 분들이 계셨습니다. 성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들으시는 거죠. 거기서 또 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고, 와 그래서 정말 이 교직이수 시험은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해도 진짜 열심히 하면 V+, 와 진짜 코피 터지면서 밤새면 간신히 A+가 나오는 시험이곤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 내내 시달린 거죠, 공부에.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염증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정말 인생을 다 바쳤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막 새벽 3, 4시까지 그냥 밤새면서 공부한 적도 많았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와 대학원을 가야 되죠. 임상심리사는 보통 임상심리 전문가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개 중에 하나는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좀 롱런을 할 수 있는 커리어 패스가 생기는데, 와 전문가 하려면 3년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대학원 2년, 전문가 3년, 아마 5년이죠. 저는 아마 지금 나이도 못 끝내고 있겠네요. 와 너무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1년만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대학원은 보통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2년, 임상심리사 1년 하면 그것도 3년이죠. 아 싫어요.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은 임용고시 봐서 교사 되면 되잖아. 와 그 1년도 하기 싫었어요. 그 임용고시를 보는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와 그것도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솔직하게 공부가 하기 싫었다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솔직하게 돈이 없었습니다. 대학원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근데 돈만 필요한 건 아니고 학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회에 가면 학회비, 연구하려면 연구비, 이제 논문 쓰려면 그 기타 등등의 비용들을 써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하고 약속을 했던 게 대학생이 되면은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겠다
이거였어요. 와, 솔직히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막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모든 걸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아찔했고, 그리고 사실은 교수님께 제안을 받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제 얘기를 잘 안 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지도 교수님이 저를 진짜 많이 아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배신한 제자 1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때 제가 심리학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엄청 붙잡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탄탄대로를 준비를 했다. 네, 그 교수님의 유혹이죠. 그래서 제가 근데 한 2주 정도를 진짜 많이 고민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그만두는 게 맞나? 그만두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마지막 제안을 했던 게, 너가 외국에서 대안학교의 교사로 1년 정도 업무를 하고 돌아오면 너가 영어가 확실히 늘어 있을 거고 난 그걸 바란다. 그러면은 그걸 1년 동안 갔다 오면 너의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솔깃했죠, 마지막까지. 대학원 학비가 굉장히 컸으니까 그걸 다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놓치기 싫은 기회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1번 때문에 이 제안도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학비가 어떻게 돼도 제가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배짱이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공부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도 고사하고 결국에는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 제안 받았지만 생활비는 제가 대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련 받을 동안 그 생활비도 제가 마련해야 되고 대학원 이후의 삶도 제가 마련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대학원 학비만 해결된다고 해서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일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잘 얘기를 안 했던 거긴 한데, 랩 분위기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 대학원에 가면 어떤 한 랩에 속하게 되는데 그 랩 분위기가 저와는 조금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중에 한 분이 특히 저와 맞지 않았는데, 저희 대학원에 약간 우두머리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랩 형태가 약간 이제 어떤 한 분이 교수님의 비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그분이 이제 나머지 대학원생 분들한테 좀 전파를 해주고 그런 느낌인데, 약간 조교수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랑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때는 바야흐로 3학년 때 심리검사 수업을 듣던 중에 지능검사 도구를 그 랩실에서 빌려야 됐었어요. 주변에 협조를 한 명을 구해서 이제 심리검사를 진행해보고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위해서 검사 도구를 빌려왔죠. 그리고서는 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 우두머리였다는 분을 A라고 칭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랩실에다 반납을 했었는데 랩실에 B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B라는 분이 그 검사 도구를 총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B 선배님도 뭔가 말이 웃긴데, 아무튼 B 선배님도 대학원생이셨고 그거를 총괄하는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인까지 하고 도장까지 찍고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사건은 이틀 뒤에 발생합니다. A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땡땡아, 너 반납한 거 제대로 한 거 맞아? 그래서 네, 저 그 B 형도 제가 반납했을 때 사인도 했고 그거 검사 도구도 받았다. 근데 이제 A님이 그래, B도 그거를 기억은 하는데 검사 도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 근데 이거 사실은 반납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반납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그 검사 도구를 총괄하는 사람이 사인까지 받았으면 그 도구를 잘못 간수한 B님께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뭔가 이 어린 마음에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저보고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능검사 도구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아니 일주일에 용돈이 7만 원인 대학생이 1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1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되지? 그래서 저 거의 그거를 전화 받고 나서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거의 눈물이 났어요. 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끙끙 앓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와서 배상하라고 하지, 저는 근데 이거를 반박을 하고 싶은데 선배님들이니까 말은 잘 못하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교수님께 얘기를 해야겠다. 왜냐면은 저는 분명히 사인을 했고 인수인계를 했는 와중에 저한테 계속 그걸 푸시를 하니까 어린 대학생으로서는 사실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A 선배님께 전화가 왔어요. 땡땡아, 그 심리검사 도구 찾았대.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이렇게 말 한마디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 2주가 지옥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배상하라고 엄청나게 푸시를 하셔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찾았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럼 애초에 그걸 간수 못한 랩실에 책임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말 한마디라도 내가 오해했다 미안해 이런 말 한마디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부터가 정말 싫었어요. 그 뒤로부터 A 선배님을 어디든 마주쳤죠. 왜냐면 과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냥 보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은 어떻겠어요? 저분이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환경이 사실 가장 거부감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분도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었잖아요. 왜냐면 제가 아마 그분 나이쯤 지금 될 텐데 사실 저도 지금 완전 뭣도 모르는 사람이고 일단 당장 도구가 없어졌으니까 물어는 내야겠는데 같은 대학원생인 B한테는 또 미안하잖아요. A님은 이제 이거를 반납한 후배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제가 생각해봤어도 거기에 CCTV가 없으니까 얘가 잘 반납했는지 빈 선배님 말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뭔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무튼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너무 대학원실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부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병원 실습 생활이 보람차지 않았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그 대학교와 연계된 병원에서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실습을 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주로 수행했던 일은 심리검사였어요. 신경정신과에 속한 임상심리실에서 실습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주로 검사를 도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심리검사죠. 거기에 병원 환경이 주로 그 지역이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었어서 60~70%는 노인분들을 많이 만났었고 그 외에는 뭐 성인 아니면 아동 이렇게도 다양하게 만나긴 했었는데 저는 사실 남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심리학과를 선택했는데 예를 들면 상담이나 심리치료죠. 근데 병원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심리치료나 상담을 접할 일이 없었어요. 물론 거기 상주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시는 선생님들이셨는데 실습생인 제가 당연히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거기서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냥 제가 나중에 병원 수련을 해야 됐을 때도 어차피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면 또 심리 검사를 주로 하게 될 텐데 뭔가 이제 이게 이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나 이게 막 마음 깊숙이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 대학생의 마음이었었죠. 사실 심리검사만이 임상심리사의 주 업무는 아닌데 병원을 수련을 하고 나면 얼마든지 치료나 상담 현장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수련까지 그럼 심리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보람을 많이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물안 괴부비가 되기 싫었었어요. 저는 학교가 지방에 위치했었는데요. 너무 언젠가 한 번은 서울로 가보고 싶다, 서울에서 일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산지 만 5년 차가 됐고 만 4년은 훌쩍 넘었고 근데 이제 지방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면 이제 일평생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세계 자체가 뭐 좋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저 대전에서 살았는데 대전 진짜 살기 좋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더 넓은 세계를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취업 준비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기업에게서 딱 연락이 왔고 그래 이거다 뭐 더 할 것도 없이 한번 여기 떠보자.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기말고사 끝나고 다음 주부터 출근했습니다. 네, 이것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네가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난 것 같냐. 근데 뭐 또다시 서울이라는 우물안에 오게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때 살던 때보다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훨씬 더 다양하고 넓은 사람들과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뭐 푸념이 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서울에서의 생활도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인스타그램엔 항상 행복한 스토리만 올려서 친구들은 제가 서울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올라와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취업한 회사도 2달 만에 퇴사를 했었고 이 얘기는 또 다음에 서울 시골주의 서울 생활 적응기로 해서 다음 편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얘기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사실 재밌거나 유익한 얘기는 아닌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현지에 계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것만큼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심리학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너 대학원 가기 싫었던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바로 취업하면 됐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는. 맞아요. 대학원을 가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심보가 있었어요. 한번 가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가지 않을 바에는 그냥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여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해보면은 사실 대학원이 가기 싫었고 공부하기 싫었고 돈도 없었고 환경도 마음에 안 들었고 서울도 가고 싶었고 뭐 엄청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